뭐 누가 봐도 지금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누가 가야 봐도 되는데 네, B코어 중에서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음식료도 굉장히 높았었고 근데 이 식품 쪽이 내려가고 있다.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인플레 남아있는 우려는 유가가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CPI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대이다 보니 생각보다는 그 비중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거비는 34%가 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하락세가 나오면은 지금 유가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상승이 나오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중요도 입장에서는 아니다. 저도 좁은 경로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미국의 경기가 사실 작년에 비해 가지고서 꺼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름에 대한 수요 자체를 많이 자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이제는 침체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네. 예상치가 마이너스 뭐 0.4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보다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에는 한 가지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실업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 침체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저는 금융장세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이 안 좋거든요. 네. 금융장세 자체가 현실하고 반대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렇죠. 바라보게 되면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네. 그러면은 그걸 반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나쁜데 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 어제 PPI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주 지난주 주간이 가령 고용 네. 주간이었다라고 하면 이번 주간은 명백하게 이제 물가 주간이다. 예, 아주 이제 정해놓고 하네요. 네, 네. 정해놓고요, 이번 주는. 라고 할 수 있고 사실 PPI의 경우에는 좀 예상치하고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는 말 자체는 사실 예상의 정확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고 원래는 이렇게 물가가 높지 않았을 때에는 소비자 물가 정도만 보면은 되는 거였었는데 네. 너무 이 그 물가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관심도가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숫자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크게 나서 낮게 나와서 그 점에서 시장이 환호를 했는데 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 전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하게 나왔다라는 점, 그 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비자 물가는 이번에 그 사실 소수점까지로 보게 되면 헤드라인 물가의 경우에는 앞자리가 5가 아니라 4.98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게 드디어 앞자리가 그게 4자가 단올림이 돼가지고 오신 보였습니다. 건가요? 예. 예. CPI 중에서도 이제 코어 중에서도 주거비가 지금 약간 스티키하다 계속 이러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시간차를 두고 내려간다라는 게 중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주거비의 경우에는 집값에 후행해 가지고서 근데 집값의 흐름에서 좀 많이 후행을 하는 거죠. 네. 뭐 1년 이상 걸릴 네. 것이다라는 거고 그건 또 너무 당연한 것이 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주거비 당연히 영향을 받겠지만 집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렌트비를 재계약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차를 과거의 평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시차를 두고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은 내려올 때도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파월 의장도 그래서 올해 이제 여름 정도에는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그래서 시간의 문제이지 이거는 내려오는 부분이고 사실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상승폭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도 이거를 가지고서 전혀 이상하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준비냐 하면 저희가 당시에 2월 당시에 물가가 나올 때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때 네. 비중하고 이런 것들 조절을 많이 해서 고생을 했지만 네. 그때 당시 주거비의 비중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 사실 그때로 되돌아가 가지고서 조금 여담입니다만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에 가장 크게 변한 게 주거비를 확 늘리고 그다음에 중고차를 확 줄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변화를 안 시켰으면 지금 물가는 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거비는 그 뒤에도 계속 올랐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중고차는 내렸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 자체가 있고 나면은 보통의 경우에 이렇게 이 웨이트를 조정을 하고 나면 초기에는 기존에 놔뒀던 것보다 물가가 좀 더 높게 나오고 후기로 갈수록 이게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림을 보이게 되는데 역시나 이제 주거비를 올려놨는데 이거는 떨어지게 자명하거든요. 그 상승폭이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후부터는 가속도를 내 가지고서 물가가 떨어지는 데에 뭐 제일 기여를 주거비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CPI가 나올 때에 한 가지 또 눈여겨봤던 점은 저는 식품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식품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13% 이상으로 구성비가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공행진을 그동안에는 펼쳐왔었습니다. 근데 식품을 보게 되면은 역시나 또 관계성 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북미 비료 가격 흐름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6개월 시차를 두고 가는데 근데 북미 비료 가격의 상승폭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그래프를 거의 그대로 지금 식품 가격이 CPI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도 더 내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전체 CPI에서 하락을 이끌 요소가 처음에는 중고차라고 생각을 했죠. 작년에는. 네. 그 다음에는 유가가 빠진 에너지. 네. 그러고 나서는 도대체 무엇이 이끌 수 있느냐. 네. 남은 건 이제는 스티키한 부분밖에 안 남았냐 네. 하는데 이제 그 비코어 중에서 헤드라인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음식료도 굉장히 높았었고 근데 이 식품 쪽이 내려가고 있다. 이고 그리고 식품 쪽이 또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요소는 보면 그 유제품 관련된 항목들이 또 이 상승폭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면은 올 초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작년 내내도 그렇고요. 아, 네. 그래서 달걀이나 이런 가격도 다 높았는데 그게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건데 보시면은 조류 독감이 이제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미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까지도 묻어 있었던 게 내려가면서 향후에는 인플레에는 계속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식품이 그냥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이번에? 이번에 전월 대비로 예. 제로가 제로가 나타나서 나왔네요. 예. 그리고 그 식품이라는 게 집에서 먹는 거죠,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다 사다가 포함을 다 해가지고서 포함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비중이 큽니다. 아, 예. 이게 13%가 넘어가고요. 가령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가 한 2.6% 7% 정도. 그다음에 에너지 내에서도 가솔린 같은 경우가 3% 중반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 식품이 얼마나 큰지가 사실은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죄송한데요. 이 비료 가격하고 식품 가격이 왜 연관이 있죠? 근데 이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물가에 우리가 수입이 네. 먹는 거에서도 중요한데 네. 미국의 경우에는 네. 워낙에나 그 안에서 또 그 이제 원부자재 수급이 음식료 쪽에선 잘 되다 보니 네. 뭐 기업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농사 지을 때 그래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코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료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원부자재들의 가격이 식품 관련된 밸류체인에서는 움직인다라는 그렇군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 버리고 아. 내려가면은 이제 같이 내려가는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서 작물이 자라야 되니까는요. 네. 그런 경향성이 뭐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간밤의 PPI 같은 경우에도 뭐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 좀 가장 적었다. 뭐 이런 기록이 최대 하락률이다. 네, 이렇게 네. 나올 정도로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영향을 많이 준 게 가스 가격도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근데 작년 3월 PPI가 10%를 넘겼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것과 대비해서 또 많이 하락한 걸로 보이는 것도 있어서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에 발표된 PPI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합쳐가지고서 시장에서의 가장 큰 인플레 남아있는 우려는 유가가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여기하고 연관된 것들이 다시금 상승을 기록하게 되면 어떡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가가 떨어져주면 너무 좋죠. 떨어져주면은 인플레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텐데,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이제 그 다른 이야기를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유가 자체가 기름이 뭐 옷 가격이라든지 다른 모든 것에 기름이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보니 유가가 올라가면은 그 파장이 커집니다. 그거는 맞지만은 절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에서 뭐 이제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CPI니까 CPI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6%대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순수하게 가솔린 쪽은 3%대
이다 보니 생각보다는 그 비중이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부분들도 이제 물론 심리적인 요인까지 영향을 받아서 인플레가 많이 높았었다가 이제 다른 쪽이 좀 내려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령 예를 들어 주거비는 34%가 넘거든요. 이 부분에서 하락세가 나오면은 지금 유가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상승이 나오고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중요도 입장에서는 아니다라는 게 첫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가 똑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작년에 유가가 120불을 갈 때에는 전쟁 영향이 있다 보니까는 특히나 러시아 쪽에서 문제가 된 거는 디젤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젤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차별적으로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운전하실 때에 가솔린 디젤 막 역전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게 또 다른 쪽으로까지 영향을 줬었는데 유종별로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가솔린하고가 동일한 비중으로 비율로 올라가지 나머지 쪽에서 또 폭력적으로 올라갔던 그래서 인플레를 더 자극했던 요소도 있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사실은 같은 폭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그만큼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뭐 저도 좁은 경로를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미국의 경기가 사실 작년에 비해 가지고서 꺼져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기름에 대한 수요 자체를 많이 자극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뭐 유가가 또 작년같이 막 120불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하면 영향도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유가의 공급 쪽은 아무래도 뭐 치킨 게임 비슷한 게 좀 있어서 결국 길게 보면 수요에 영향을 받는 거는 같아요. 네네. 근데 이 가솔린 가격은 3%밖에 안 돼도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에 항상 맞습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네네. 기름값 오르면 그냥 사람들 아무 생각 없으니까 기름값 올랐네, 물가가 올랐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슈 그런 거는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내려가는 것보다 분명히 안 좋은 네. 영향이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근데 작년도는 전방위적인 인플레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서 네. 그래서 뭐 기대 인플레가 뭐 조사하는 곳에 따라 1년 기대가 5%나 6% 이상을 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일단은 그렇군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서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네. 그 생각해 보시면은 80에서 120불 작년에 전쟁은 정말로 예상이 좀 어려웠었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했던 면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이 과연 그런 정도의 요소이냐라는 진짜. 것들도 한번은 예, 예.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주간, 이번 주는 물가주간. 요 2주를 그래도 한번 요약을 해보면 고용도 좀 쉽고 물가도 내려오는 걸 확인을 한 2주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는 확실히 침체 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얕은 침체냐 깊은 침체냐 뭐 FOMC 회의록에서도 이런 언급이 또 있었고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이제는 침체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CPI 나온 날에 침체라는 단어의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더더욱이나 오늘 소매 판매가 나오는데 네. 예상치가 마이너스 뭐 0.4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보다 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게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한 가지만 봐야 된다 그러면은 실업이 많이 증가하지 않으면 침체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작년에는 굉장히 마이너스 영향이었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어제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서는 리오프닝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 그런 쪽에서 이제는 좀 마이너스였던 것이 벌충을 해주게 되면은 어느샌가 뭐 바닥에서 이렇게 슬슬 잡아가는 분위기에서 그 다음에는 뭐 실적이 좋아지게 되는 상향되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올 여름 정도에는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익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는 괜찮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저는 금융장세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에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그전 분기보다도 더 재고 조정을 했다라고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몇몇 업종의 경우에는 그 조금 이른 사인이기는 하지만은 중국이나 이런 곳에 좀 분전하는 것 덕분에
가이던스 측면에서 약간의 상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기업들이 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분기 뭐 중순이나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실적 장세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닝 시즌으로 이제 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물가의 줄을 넘어서 이제 어닝 시즌이 오는데 오늘 저희 아침에도 뉴스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바닥에서 받쳐지고 있는 느낌이 사실 드는데도 그 월가의 스트래티지스트는 뭐 미국 EPS가 전망치가 $200 아래에 있다. 뭐 S&P가 3,000으로 다시 갈 거다. 뭐 험악한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어닝에 대한 그런 이런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과장돼 있나요? 어떤가요? 사실 지난 분기 실적 시즌 시작할 때도 한번 보시면 예. 그때 이미 200 밑으로 180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아니었었거든요. 실제로 아니었죠? 예. 네.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 봤었을 때는 네. 과거에 보면은 이게 지금 침체로 갈 사인이다. 네. 대표적으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돼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 그러면 과거 침체 왔을 때는 이익이 많이 줄어들던데 네. 아직 그 정도의 폭 조정 우리가 안 받은 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하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생각을 네. 합니다. 다만 근데 그때하고 차이점이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는 그 고용 쪽에서 사실 침체가 오기 위해 가지고서는 실업자의 급증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독특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용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은 있는 걸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서 요거는 우리가 새롭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그 점이 아마 가장 큰 예상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점을 보고 있고 또 한 가지의 경우에는 이례적인 요소들이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 있었던 이례적인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뭉뚱그려서 수요 요인으로만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그런 것이 인플레 쪽에서 공급망 교란도 분명히 있었는데 마치 그 요인이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는 돈을 풀어 가지고서 수요 쪽의 자극으로 인해 가지고서 있었던 걸로만 너무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해석에서의 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는 SVB 사태가 나온 딱 그게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3월 8일부터 SVB 쪽에 네. 문제가 생겼었고 3월에 지금 소매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뭐 우리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또 보시게 되면 사실 작년에 침체 이야기 하실 때에는 저축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저축을 지금 다 파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PC 당시에 그게 리비전이 되면서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저축률이 다시 올라가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센티먼트가 나빠진 것이고 실제로는 소비의 여력이 다시금 약간씩 쌓여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가령 뭐 또 간밤에 나온 것 이제 매주 요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연준에서 미국 은행들이 급전 빌려간 거 말씀드리잖아요. 네. 또 거의 한 100억 달러 가까이 금액이 감소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빌려가는 피마 같은 경우에도 100억 달러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안정이 되찾아가게 되면 다시금 소비 경기에 있어 가지고서도 센티가 좋아지면서 이제 조금 소비가 나아지는 그림으로도 이어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 소비 심리 자체가 내려가면서 저축률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거를 소비를 좀 이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에서는 저축률 오르는 거를 뭐 다른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센티먼트가 좀 나빠진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는 겁니까 지금은? 네, 뭐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을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특히 네. 이제 우려가 제일 컸던 게 네. 주식시장 쪽에서 작년 10월 달 네. 그때 해가지고서는 침체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여력이 조금은 더 있어야 되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FOMC 회의록에 등장한 침체에 대한 우려, 가능성,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뭐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다. 그 기준이 뭐예요? 연준에서 말하는 침체 기준이 뭐예요? 지금 침체에 대해서 사실 연준도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체라는 거 NBER에서 발표를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정확한 기준은
뭐 사실 본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고 그다음에 한참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네. 다만 침체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언급이 어떤 이유로 나왔느냐라고 네. 했었을 때에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은행 사태가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FMC가 그 직후에 한 거잖아요. 3월 8일 날 문제가 생기고 며칠 날 한 거예요? 네. 네, 3월, 이제 그 22일 날에 예, 20일, 예, 22일 날에 예,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은행 사태가 약간 뭐 둔화가 되고는 있는데 피크는 지났는데 그런데 만약 이게 계속되어서 가령 크레딧 쪽에서 문제가 그러니까는 경색이 신용 경색이 나오는 거죠. 가게나 그 이제 기업 쪽으로 대출이 제대로 안 나가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리세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왔던 표현이 더 강했던 거는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를 봤었을 때에는 금융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침체가 오게 되면 침체가 평균적인 침체보다 더 심한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가 들어갔었던 문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은행 사태가 잘 마무리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침체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를 본인들이 볼 때는 그거를 판가름 지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은행 사태는 그런 대로 잘 해결돼 가고 있는 거죠. 네, 현재까지로 봐서는 네. 뭐 좀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긴 네. 하지만 문제가 해결이 되어가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문구는 그냥 예를 들면은 이제 표지판 같은 곳에서 사고 다발 지역이니 주의하세요 같은 게 되어버릴 수가 나중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미국 시장을 보는 간밤에 뭐 특파원님 연결해서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극단적인 것 같아요. 침체 와, 너희 그렇게 겁 안 내면 안 돼. 네, 이런 예. 쪽과 예. EPS가 그래도 요지부동 한 걸 보면 탄탄해. 뭐 이런 쪽이 좀 나뉘는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저는 뭐 누가 봐도 지금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누가 가야 봐도 되는데 요즘 네. 한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게 예. 금융 장세에서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안 좋거든요. 네. 금융 장세 자체가 현실하고 반대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현실을 그렇죠. 바라보게 되면 네.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네. 그러면은 그걸 반영을 하게 되면 세상이 이렇게 나쁜데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이런 분석 하시는 분들의 나뉜 반응도 역시나 이거는 그 장세의 특징상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